50대의 나이로 그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오기만 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배운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결국은 남이라는 거죠. 피를 나눈 사이라도 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겪었던 웃지 못할 그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남매 중 막내딸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막내라서 귀여움 받고 자랐냐고요? 천만에요. 그때는 다들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 막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 하나라도 더 보태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대신 밥 짓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쌀 씻고 물 맞추고 불 조절하면서 밥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저한테는 재미있었습니다. 국 끓이는 것도 좋아했고 반찬 만드는 것도 좋아했어요. 식구들이 제가 만든 밥을 먹고 맛있다고 할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에서 영양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양사라는 직업을 알아보라고. 그때만 해도 영양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급식실에서 밥만 푸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식단도 짜고 위생도 관리하고 영양 상담도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감사히도 당시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땐 형편 때문에 대학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딸을 대학까지 보내는 집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식품 영양학과를 다니면서 장학금 받으려고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고 덕분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은 안 하고 다녔죠.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 따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중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그 학교에서만 지금까지 쭉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데로 옮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이 들어서 못 떠나겠더라고요. 급식실 조리사 이모님들, 선생님들, 매년 바뀌는 아이들까지 그 모두가 다 제 식구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아직도 가끔 급식실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수백 명분 밥 짓던 그 큰 솥, 국 끓이던 냄새, 아이들이 오늘 급식 맛있었어요 하던 소리, 그게 다 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랜 세월 학교에서 별의별 아이들 다 본 게 이번 일에 도움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문제 있는 아이는 티가 나거든요. 그게 제 가족한테도 적용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요. 남편은 제가 학교에서 일하게 된 지 1년 후쯤에 소개로 만났어요. 같이 일하던 선배의 영양사분이 계셨는데 그분 사촌이었죠. 선배가 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 라고 해서 억지로 나간 자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땐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말도 없고 옷도 촌스럽고 무슨 얘기를 해도 네, 아 그렇구나 이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겨우 대화가 됐고 그것도 한두 마디 하고 끝이었습니다. 직업을 물어봤더니 시내 버스 기사라고 하길래 속으로 에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건방지고 어리석었죠. 그때는 제가 대학까지 나온 여자라고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날 헤어지고 선배한테 저랑은 좀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선배가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겉으론 재미없어 보여도 내실이 진짜 괜찮아. 말을 못할 뿐이지. 라면서요. 결국 마지못해 두 번째 만남에 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인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갔어요. 뭐야, 그냥 가나 싶었는데 잠시 후에 약국 봉투를 들고 온 거예요. 감기약이랑 목캔디를 사온 거였죠. 이거 먹어요. 감기 심해지면 안 되니까. 라고 짧게 말하면서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전에 번지르르하고 말만 잘하는 남자들한테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말은 너무 잘했어요. 달콤한 말, 재밌는 말, 온갖 좋은 말을 다 했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 신경도 안 썼거든요.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고만 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어찌나 실망스럽던지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1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둘 다 사는 게 바빠 모아놓은 건 없었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 집 근처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축축하고 어두운 방이었는데 장마철에는 물이 새서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밤새 대야로 물 퍼내고 저는 젖은 입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둘이 같이 힘든 거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이 사람이 있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 이 사람이 있고 별것 아닌 게 좋았습니다. 이후로 둘이 허리띠 졸라매고 10년을 모았어요. 저는 월급 받으면 생활비 빼고 다 저축했고 남편도 야근 수당까지 몽땅 넣었습니다. 그렇게 35에 겨우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죠. 물론 대출을 많이 끼긴 했지만요. 그래도 내 집이었으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집을 처음 들어간 날 남편이랑 둘이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는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반지하에서 햇빛 구경도 못했었거든요. 둘이서 그 햇빛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긴 말을 했어요. 고생했어. 그동안 날 믿어줘서 고마워. 당신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 한마디가 어떤 달콤한 말보다 좋았습니다. 이게 부부인가 싶었어요. 단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 남편과 저 둘만 가족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한테는 소중한 아이 한 명이 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낳은 아들 민준이었죠. 어릴 때부터 민준인 순한 아이였어요. 밤에 잘 자고 잘 먹고 때도 별로 안 썼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민준인 손이 안 간다고 했어요.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키웠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잘 키운 것보다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아이는 여전히 순했습니다. 공부도 언제나 중간은 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별탈 없이 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와서 별다른 말을 안 했거든요. 학교 어떠냐고 물으면 괜찮아 라고만 했고 친구들은 잘 지내냐고 해도 응 이라는 말이 전부였어요. 원래 말수가 적은 애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하루는 민준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교과서를 꺼냈는데 중간중간 페이지가 찢겨 있는 거예요. 그냥 낡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뜯은 것처럼요. 민준아 이거 왜 이래? 물었더니 민준이가 순간 굳더라고요. 그냥 내가 실수로 찢었어. 그러면서 황급히 책을 뺏어갔어요. 분명히 거짓말인 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주의 깊게 살폈어요.
점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육복에 진흙이 묻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준비물 사라고 줬던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한 번은 민준이 팔에 멍이 들어 있길래 물었더니 넘어졌어 라고만 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밤에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민준이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민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울음을 멈추고 자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민준이를 붙잡았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얘기해. 뭘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도 다 알아. 그랬더니 민준이가 갑자기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이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알고 보니 같은 반 아이들한테 1년 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놀림이었대요. 말수 적고 존재감 없다고, 투명인간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대놓고 무시하고 물건 뺏고 돈도 뜯었다고 합니다. 체육복에 흙 묻은 건 맨날 축구할 때 일부러 넘어뜨려서 그랬던 거였어요. 민준이는 왜 말 안 했냐고 했더니 자기가 찌질해 보일까봐, 바보처럼 보일까봐 그랬대요. 우리 가족한테까지 무시당할 것 같아서 숨겼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얼마나 버텼을까. 저는 바로 학교에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생활지도 선생님, 교감, 교장까지 다 만났습니다. 서류 들고 다니면서 일지 쓰고 가해 학생들 부모한테도 연락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은 되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면서 시큰둥했거든요. 학교에서도 처음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요. 근데 저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해결될 때까지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에 결국 가해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고 민준이는 반을 옮겼어요. 그때 제가 민준이한테 매일 아침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준이가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뭐든 털어놓게 된 거예요.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라면서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뭔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친구 같은 모자 사이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 후로 민준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학교를 졸업한 뒤엔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계 쪽으로 갔는데 아들 성격에 잘 맞았습니다. 꼼꼼하고 조용하고 숫자 가지고 씨름하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소개시켜줘도 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사람을, 그것도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니요. 워낙 쑥맥 같아서 여자를 만날 수나 있을까 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났냐고 물었더니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3년 후배라고 했어요. 마케팅 팀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날 저는 좀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좀 걱정도 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현관문 열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면서 90도로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온 동네 떠나가라 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어머님 피부 진짜 좋으세요. 뭘 바르세요? 라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요. 이름이 하은이라는 그 친구는 아들보다 2살 어렸어요. 말을 너무 잘하고 웃음이 많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타입이었어요. 뭐랄까,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방 안에 들어오니까 칙칙했던 저희 집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과묵한 남편한테 아버님 운전 오래 하셨다면서요.
멋있어요. 저 운전 진짜 못하거든요. 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말을 대놓고 들은 건 평생 처음일 테니까요. 솔직히 저한텐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거든요. 근데 민준이가 그 애 볼 때 눈빛이 달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요. 언제나 차분하고 수줍음 많던 아들이 저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민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은이 생각보다 엄청 명량하네. 민준이 너랑은 성격이 너무 다르지 않아? 그랬더니 민준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 저 애 보면 웃음이 나요. 내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네가 뭐가 부족한데? 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잖아. 근데 하은이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의 옆에 있으면 나도 밝아지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잖아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 있어도 깊이 사귀는 스타일이었죠. 중학교 때 따돌림 당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었고요. 그런 아들한테 하은이 같은 애가 먼저 다가왔으니 반했을 만했습니다. 자기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한테 끌리는 거 충분히 이해됐어요. 저한텐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밝은 웃음 뒤로 무언가 숨기고 있던 게 있었다는 걸요. 양가 상견례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하은이네 부모님은 조용하고 소박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지방 소도시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오래 투병 중이셨대요. 그러다 보니 하은이가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간병하느라 아버지가 가게도 제대로 못 보셨고 하은이는 서울로 도망치듯 대학 왔다고요. 그래서 하은이가 밖에선 그렇게 밝았던 것 같아요. 집에선 밝을 수가 없었으니까 밖에서라도 웃고 싶었던 거겠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애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예식장 잡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신혼집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얻었죠. 근데 결혼식 한 달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밤에 하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 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네 그냥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유를 물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죄송해요만 반복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저한테 했던 말과 똑같이 하고선 끊더니 그 뒤론 연락이 안 된다고요.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사흘째 연락이 안 된다면서 민준이도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하은이를 따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하은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눈도 퉁퉁 붓고요. 하은아, 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 한참을 망설이다 하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알고 보니 하은이 아버지가 철물점 키워보겠다고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게 잘못돼서 큰 빚을 지셨다고요. 억 단위였습니다. 집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고 하은이가 모아둔 돈을 집에 보내드려야 하는 상태가 된 거죠. 민준 씨한테 말하면 결혼하기 싫다고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된 거 제가 먼저 정리하려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 취소하려고? 저희 집이 빚더미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민준 씨가 불쌍해서. 하은아, 나랑 민준이 아빠 처음 결혼할 때 반지하에서 시작했어. 전세금도 없어서 10년 동안 모아서 겨우 집 산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 그런 애 아니야. 네 집안 빚 있다고 도망가려면 나도 반대했을 거다. 그 자리에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당장 거기 갈게. 30분 뒤에 민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은이한테 말했어요. 하은아, 그것 때문에 나 피한 거야? 집에 빚 있으면 어때서?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모아둔 돈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자. 결혼 준비는 내가 맡아서 할게. 하은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던 민준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둘을 보면서 그래, 이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하은이가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싫진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렀습니다. 하은이가 하객들한테 일일이 인사하고 웃고 떠드는 거 보면서 이 애는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 애구나 싶었죠. 결혼 첫 해, 저는 일부러 연락을 자주 안 했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끼면 싫잖아요. 2달에 한 번 정도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첫 명절이 됐어요.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는데 하은이가 전날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은이가 집안일을 진짜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요. 그렇게 똘똘해 보이던 애가 부엌에서는 완전 백지였습니다. 하은아, 여기 감자 좀 깎아볼래? 네, 어머니. 대답은 씩씩하게 해놓고 감자칼을 어찌나 위험하게 잡던지 보다 못해 제가 뺏었습니다. 국 좀 저어줄래? 불 조절도 몰라서 국이 바닥에 눌어붙었어요. 밥은요? 전기밥솥에 쌀 넣고 물 맞추는 것도 몰랐습니다. 햇반 데우는 게 이 애가 할 줄 아는 전부였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했어요. 어머니,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보통 며느리들은 모르는 티 안 내려고 하잖아요. 잘하는 척하다가 실수하면 창피하고요. 근데 이 애는 달랐어요. 못하는 걸 숨기지 않고 가르쳐달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래 아프셔서 집안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혼자 있을 땐 늘 사 먹거나 때우는 시기였고 시간 나면 아르바이트 하곤 했어요. 제가 학교 안 가는 날 간병을 가면 아버지가 주로 집안일을 맡아서 해주셨고요. 근데 이젠 저도 어머님께 배워서 민준 씨한테 제대로 된 밥을 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곱게 자란 애들만 집안일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은이의 힘들었던 상황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아들 집에 가서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쌀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 끓이는 것, 반찬 만드는 것, 차근차근요. 하은이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툴러도 포기 안 하고 실패해도 다시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며느리랑 가까워졌어요. 같이 요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끔 수다도 떨고요. 처음엔 부담스럽던 하은이가 점점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며느리 참 솔직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2년 차쯤 됐던 때였어요.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하은이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알고 보니 하은이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요. 팀장이 문제였습니다. 하은이가 야근해서 만든 기획안을 자기 이름으로 올리질 않나, 실적은 다 가로채고 실수는 다 하은이한테 떠넘기질 않나, 전형적인 나쁜 상사였던 거예요. 하은이는 그럼에도 1년을 버텼대요.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팀장이 회의 때 대놓고 망신을 줬다고요. 김하은 씨는 기획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 알아보시죠.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대요.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하은이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나와버렸고 다음날 사표 냈다고요. 저는 하은이가 안쓰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민준이 반응이 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그냥 나와? 다른 데 알아보고 나왔어야지.
아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어? 아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은이가 그만두면 당장 외벌인데. 너도 참다가 쓰러졌잖아. 하은이는 너보다 더 오래 버텼네. 민준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본인도 직장 스트레스로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이해가 됐는지 하은이한테 사과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하은이가 새 직장 알아본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 취직이 안 됐어요. 면접을 몇 번 봤는데 다 떨어졌대요. 경력직 자리가 많지 않았고 있어도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게다가 결혼한 여성이니 임신 가능성 때문에 더더욱 뽑히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슬슬 하은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밝던 애가 웃음이 줄었어요. 전화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봤더니 집에서 거의 누워만 있대요. 취업 사이트 보다가 지치면 자고 일어나면 또 보고 그러다 지쳐서 또 자고 그런 식이었다고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애가 우울증 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한 번은 아이들 집에 갔는데 하은이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것도 모르더라고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뭔가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애들이 춤추는 영상이었어요. 하은아 불렀더니 그제야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때는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나 보다 했어요. 뭐 요즘 젊은 애들 아이돌 영상 많이 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현관 옆에 택배 상자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뭐든 온라인으로 사니까요. 저도 마트 가기 귀찮으면 생필품 시키잖아요. 근데 가끔씩 갈 때마다 현관에 쌓인 박스가 엄청 늘어나 있는 것 같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많을 때는 대여섯 개씩 있었고 거실 안쪽에 뜯지도 않은 박스가 쌓여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은아, 뭘 이렇게 많이 사니? 생필품이에요, 어머니. 아니, 생필품이 이렇게 많아? 네, 뭐 이것저것요. 대답은 하는데 시선이 이상했어요. 저를 똑바로 안 보더라고요. 민준이한테 물어봤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맨날 뭘 사는데 뭘 샀는지 말을 안 해요. 뭘 사는지도 몰라? 물어보면 화내. 제 돈으로 산다고 왜 그러냐고. 하은이가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었대요. 그걸로 매일 쇼핑한다고 했다는데 민준이 말로는 그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하더군요. 근 석 달 만에요. 카드값도 월급보다 많이 나와요. 내 월급으로 하은이 카드값 막고 있을 정도로.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갔다가 하은이가 황급히 방문을 닫는 걸 봤어요. 제가 현관 들어서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더니 작은 방으로 뛰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닫은 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것처럼요. 하은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잠깐 정리 중이에요. 문 앞에서 버티고 있길래 더 이상 못 물었어요. 근데 분명히 방 안에서 뭔가 잔뜩 쌓인 게 살짝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뭔가가요. 이상했어요. 이 애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민준이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그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가 본다고요. 아이, 같이 사는 집인데 왜 못 들어가? 하은이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대. 스트레스 풀 때 거기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부부 사이에 제가 끼긴 좀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 무렵부터 저는 하은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하면서 문제 있는 아이는 티가 난다고 했잖아요.
하은이한테서 그 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하은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젊은 남자 얼굴이 크게 떠 있었어요. 잘생긴 애였어요.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얗고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하은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화면을 껐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뭐 봤어? 아이 그냥 연예인이요 어머니. 연예인? 네, 요즘 뜨는 아이돌이요. 노래가 좋아서 들어봤어요.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뭔가 숨기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거든요. 안 물어봐도 혼자 막 설명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이돌을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민준이한테 들은 건데 하은이가 주말에 혼자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대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매번 친구 만나라고만 했다고요. 근데 이상한 게 하은이는 친구 만나는 일이 번거롭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깊이 사귄 몇 명 친구 빼고는 나머진 그냥 가끔 만나는 친구들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를 이렇게나 자주 만난다고?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된 건 새벽 외출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하은이가 없었대요. 거실에 나가봤더니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새벽 5시예요. 어디가? 아, 친구가 급하게 불러서 금방 올게. 그러고는 나가버렸대요. 어떤 친구가 새벽 5시에 부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전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이거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닌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핸드폰에 남자 사진 저장해두고 주말마다 외출하고 새벽에 몰래 나가고 아무리 봐도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민준이한텐 말 못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말했다가 부부 사이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직접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 뒤를 캔다? 안 좋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때 저는 민준이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조용히요. 하은이가 외출할 때 몇 번 뒤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는 곳이 다 똑같았어요. 번화가에 있는 어떤 건물이었는데 무슨 건물인진 몰랐어요. 간판을 봤는데 생소한 이름이었거든요. 젊은 애들이 줄을 서 있었고 다들 비슷한 색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뭐지 싶었는데 더 따라가진 못했어요. 들킬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인했습니다. 하은이가 혼자 들어간다는 것, 남자랑 같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뭘까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하은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심란하던 그때 민준이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에 민준이는 저한테 뭐든 다 말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중학교 때 그 일 이후로 저랑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고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고 고민 있으면 제일 먼저 얘기하고요. 아들이지만 속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준이도 달라졌어요. 전화해도 전과 달리 짧게 끊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 끊어버려요. 예전엔 한 번 전화하면 30분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끊습니다. 만나도 말수가 없었어요. 밥 먹자고 불러도 바빠요 하고 겨우 시간 내서 만나면 밥만 묵묵히 먹다가 나 갈게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없어요. 하은이랑은 잘 지내고. 아들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숟가락만 놓더라고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건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민준이의 본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혼자 끙끙 앓다가 터진 거잖아요. 그때 제가 먼저 알아채서 다행이었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원래 민준이는 힘들어도 말을 못해요. 속으로 삭히다가 터지는 타입이니까. 그러니 사실 그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민준이를 붙잡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말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만 대답해. 하은이랑 힘들어? 민준이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요. 그래도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도 해결 안 돼.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그러고는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더 못 붙잡았어요. 민준이가 저렇게 선을 긋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저 저한테도 말 못할 일이 뭐가 있다고 저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정말로 하은이가 바람을 피우는 건가? 그걸 민준이가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돈 문제? 실행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결국 며느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못 들은 얘기를 하은이한테 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된 거죠. 그날 미리 연락 안 하고 아이들 집에 갔어요. 일부러요. 미리 얘기하면 하은이가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준비할 테니까 불시에 가서 뭘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오전 늦게 도착했는데 하은이가 제 목소리를 듣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하은아, 나다. 문 좀 열어줘. 어머니 잠시만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하은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보니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요. 취업 면접 가나 싶었는데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어디가? 아, 어머니 오셨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이 뭔데? 그냥 친구요. 또 친구였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요즘 맨날 어딜 그렇게 다녀? 취업 준비는 하고 있니? 제가 좀 세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은이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밝던 애한테서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차가웠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한테서 차가운 말을 들었어요. 그동안 맨날 어머니 사랑해요 하던 애가요. 저도 순간 욱했습니다. 생활? 그래.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니? 민준이 말로는 계속 외출만 하고 말도 안 해준다던데 대체 넌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하은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근데 안 울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몰라요. 뭘 몰라? 내가 뭘 모르는데?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신다고요? 하은이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잘렸을 때 민준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왜 참지 않았냐고.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먹고 살 걱정을 했냐고 했어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단 듯이요. 전 지금 뭐라도 해야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은이가 많이 힘든 상태구나 싶다가도 얘가 왜 이럴까 싶더라고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 뭔가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은이가 숨기고 있는 게 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건지. 바람? 도박? 빚?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계속 하은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게 없으면 미치겠다니. 그게 뭘까?
바람이면 차라리 바람이라고 하지 뭐가 그렇게 말 못할 일인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답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요. 그날도 그냥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간 거였습니다. 미역국이랑 제육볶음, 김치 조금. 하은이가 요리를 배우긴 했지만 아직 서툴렀으니까요. 한 번씩 해다 주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게다가 하은이가 요즘 여러 문제가 있으니 제가 대신 챙겨주고 싶기도 했고요. 저번 일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죠. 민준이는 출근했을 시간이어서 미리 하은이한테 연락했더니 오늘 저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텐데 어머니 그냥 들어오세요. 대신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꽤 당황한 목소리긴 했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반찬통 냉장고에 넣고 둘러보는데 세탁기 뚜껑이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안에 빨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바빠서 세탁기 안 돌리고 나갔나 보네. 제가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세탁기에 다가갔어요. 다른 건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간단히 세제 넣고 돌려주려고요. 근데 뚜껑을 열자마자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색 천이었어요. 노란색, 초록색, 되게 튀는 색깔이었어요. 빨래통에서 그런 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꺼내봤습니다. 티셔츠였어요. 형광색 티셔츠. 근데 앞면에 뭔가 크게 프린팅돼 있었어요. 젊은 남자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봤던 그 얼굴이요. 하은이가 황급히 화면 끄던 그 남자. 얼굴이 크게 박힌 티셔츠가 한 장이 아니었어요. 2장, 3장. 색깔만 다른 같은 얼굴들이 빨래통에 잔뜩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막대기 같은 게 있었고 손목에 차는 띠 같은 것도 있었어요. 금속 배지 같은 것, 플라스틱 고리 같은 것, 뭔지 모를 물건들이 빨래랑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 남자를 위한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고 한 것처럼 뒤죽박죽 넣어둔 모양이었죠. 아니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다 뭐지? 하은이가 왜 이런 걸 빨래통에 넣어놨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하은이에겐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오늘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 얘기할 게 있어. 전화 끊고 세탁기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뭔가 크게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몇 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 받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저는 말없이 세탁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 민준이가 세탁기에 다가갔어요. 안을 들여다보더니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저 남자는 누구니? 하은이가 만나는 남자야?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 보통 사람의 물건이 아니잖아.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말고 다시 말하려다가 말고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바람 아니야. 그럼 뭔데? 이게 뭐냐고? 빨리 말해.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이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엄마, 저쪽 방 보여드릴게. 민준이가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그 방이요. 하은이가 맨날 닫아놓고 안 열어준다던 그 방. 민준이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방문 앞에 서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놀라지 마요. 그러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 전체가 한 사람 얼굴로 도배돼 있었어요. 네 벽면 전부요. 포스터, 사진, 브로마이드, 달력, 뭔지 모를 종이들까지 전부 같은 남자 얼굴이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본 그 얼굴이요. 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반에는 같은 앨범이 수십 장씩 꽂혀 있었습니다. 왜 같은 앨범이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옆에는 투명한 파일이 있었는데 안에 작은 카드 같은 게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포토카드라는 거래요. 인형도 있었어요. 그 남자 얼굴을 한 인형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였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열쇠고리에 달린 거, 방석처럼 생긴 거 전부 같은 얼굴이었어요. 컵, 가방, 슬리퍼, 담요, 쿠션, 휴대폰 케이스, 텀블러, 에코백, 온갖 물건에 다 그 남자 얼굴이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방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요. 이게 다 하은이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지쳐 있었어요. 하은이가 이 아이돌 팬인 건 결혼 전부터였어. 그냥 단순한 팬이었는데 회사 그만둔 이후부터 이렇게 된 거야. 이지경이 될 때까지 넌 뭐 하고 있었어? 민준이가 드디어 진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태껏 하은이가 숨기고 있었대요. 회사 그만둔 후부터 이 방에 짐을 빼고 자신의 단독 공간으로 쓰겠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매일 방에만 콕 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러다 하은이가 깜빡하고 문을 안 잠갔던 날 민준이가 우연히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때 처음 봤을 때 기겁했지. 이게 뭐냐고 했더니 하은이가 울면서 매달렸어. 제발 이것만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뒀어? 처음엔 끊으라고 했지.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근데 하은이가 못 끊겠대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대. 민준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난 여전히 이해가 안 돼. 30이 넘은 여자가 아이돌한테 빠져서 저러는 게. 돈도 미친 듯이 쓰고 콘서트 간다고 새벽부터 줄 서고 팬미팅 간다고 주말마다 나가고. 근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은이는 자기 잘못 모르고 나만 나쁜 사람 될 뿐이지. 민준이가 주저앉듯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거 어떡해? 나 진짜 못 살겠어. 난 부끄럽고 정 떨어져.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뭐야? 저도 그 방을 둘러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숫자를 세어보니 앨범만 200장이 넘었습니다. 그게 다 돈이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넘게 썼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도 났고요. 30 넘은 여자가 남편 있는 유부녀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은이가 왜 저랬는지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하은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멈췄어요. 열린 방문을 본 거예요. 저랑 민준이가 그 안에 있는 것도요. 하은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떨어뜨렸어요. 그 안에서 또 그 남자 얼굴 박힌 뭔가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하은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죄송해요.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하은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왜 숨겼니? 하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않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하면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다들 그래요. 30 넘어서 아이돌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하대요. 미친 거래요. 하은이가 훌쩍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쳐. 이렇게 빠져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 너무 과하잖아. 민준 씨도 저를 이해 못하잖아요. 저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했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하은이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저 원래 밝은 사람 아니에요. 뭐? 겉으론 밝아 보이죠? 다 연기예요. 아픈 엄마, 늘 엄마를 간호하다가 어떻게든 재기하고 싶어서 일어나려던 아빠. 하지만 결국 또다시 빚더미에 앉고 여태 번 돈 부모님 전부 드리고 결혼도 간신히 하고 민준 씨한테 신세 많이 졌지만 그 또한 저에겐 빚일 뿐이에요. 늘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게다가 회사까지 그만둬 버렸죠. 대책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장이라도 그만두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은이 말로는 매일 숨이 너무 막혀서 탈출구가 필요했대요. 매일 외롭고 갑갑해서 무엇을 해야 나아질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 아이돌을 알게 됐대요. 노래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언제나 난 네 편이라고. 그게 위로가 됐어요. 그 뒤로 빠져들었대요. 오랜만에 이해받는 느낌을 얻었고 생기를 갖게 되었다면서 그 뒤로 콘서트도 가고 팬미팅도 갔대요. 그 시간만큼은 무엇보다 현실을 잊고 행복했다네요. 취직은 안 되지. 민준 씨는 저한테 실망했지. 집에선 숨 막히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어머니, 저 그거 아니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살려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요. 하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저도 솔직히 말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것도 눈치 보이잖아. 뒷감당이 안 되잖아. 알아요, 너무 과하다는 거. 근데 제가 저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제가 저를 챙긴 거예요. 그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답답하고 화났어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한심해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힘들 때 뭔가 붙잡고 싶은 마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건 저도 알거든요. 다만 그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죠. 하은이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 민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 뭐? 못 살겠어, 저 여자랑. 민준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게 정상이야? 방 하나를 저렇게 해놓고 돈을 저렇게 쓰고 남편한테 숨기고 제정신이냐고.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해 못하겠어. 나한테 하는 것보다 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더 많다고. 난 그럼 대체 뭐야? 민준이가 억울해하는 게 보였어요. 이해는 됐습니다. 아내가 자기보다 연예인을 더 챙기는 것 같으면 속상하겠죠. 이혼하면 편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아.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가르칠 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아, 너 중학교 때 기억나? 민준이가 멈칫했어요. 애들한테 맞고 다닐 때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무조건 네 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도 엄마 말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지. 민준이가 가만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거야. 근데 너는 왜 하은이 편이 못 돼?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창피하다고? 이상하다고? 네가 스스로 창피했을 때 엄마가 그랬어? 네가 스스로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 내가 등 돌렸어? 아니요. 그래, 안 그랬어. 엄만 늘 네 편이었어.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도 다른 걸 바라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해주는 행복이 더 컸으니까.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왜 저러겠어? 이유는 간단해. 힘드니까 저러는 거잖아.
근데 넌 뭐 했어? 하은이가 회사 그만뒀을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왜 참지 않았냐고 했다며. 그게 위로야? 하은이가 여태껏 너에게 잘해준 건 다 잊은 거야? 민준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은이가 과한 것도 맞아. 돈을 저렇게 쓰면서까지 그러는 건 문제 맞아. 근데 그건 같이 해결할 문제지 버리고 갈 문제가 아니야. 너 혼자 힘들었을 때 엄마가 버렸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 생각해봐.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엄마는 네 편이야. 근데 이건 민준이 네가 틀렸다. 하은이한테 가서 사과하고 같이 해결해. 돈 문제면 같이 계획 세우고 취업 문제면 같이 알아봐주고. 그게 가족 아니야? 민준이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둘이 얘기 좀 하라고요. 며칠 뒤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하은이랑 얘기했어. 그래서 민준이가 말해줬습니다. 그날 제가 나간 뒤 하은이 방에 들어갔대요. 하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요. 민준이가 옆에 앉았대요. 아무 말 없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대요.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모른 척했어. 인정하기 싫었거든. 언제나 밝고 당당한 당신이 이렇게 주눅 들고 괴로워한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당신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미안해. 네가 힘들 때 내가 편히 못 대줘서. 그 말에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대요. 처음으로 남편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 뒤로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대요. 민준이가 전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32살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는 거 좀 웃겼는데 뭐 사실 듣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감정적으로 모든 걸 끝냈을 거야. 됐어. 울지 말고 하은이한테나 잘해. 전화 끊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 저 둘은 되겠구나. 싸워도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나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남편한테 그 얘기했더니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러고는 한마디 했어요. 다행이다. 정말로 잘했네. 이 사람은 역시나 별말이 없어요. 근데 그 두 글자가 다 담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라는 것. 정말 모든 게 다행이라는 거. 그날 밤 하늘을 봤는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하은이는 취업했어요. 예전 회사보다 작은 데지만 분위기가 좋대요. 야근도 별로 없고 상사도 괜찮대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 문제의 방은 아직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꽉 차 있진 않대요. 하은이가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고요. 안 보는 것들은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민준이가 그건 당신 공간이니까 알아서 해 라고 했대요. 그 말이 오히려 하은이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하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 콘서트 가실래요? 나랑? 네, 저랑 같이요. 제가 티켓 2장 해뒀거든요. 솔직히 황당했어요. 쉰이 훨씬 넘은 제가 아이돌 콘서트를 가요? 근데 하은이 목소리가 너무 신나 있길래 뭐 가보지 뭐 싶었습니다. 콘서트장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나이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손에 응원봉 들고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제 손에 응원봉을 쥐어줬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저 사람이에요.
무대에 그 남자가 나왔어요. 하은이가 방에 도배해 놓은 그 얼굴이요. 직접 보니까 뭐 잘생기긴 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은이 얼굴을 봤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은 처음 봤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입이 귀에 걸려 있고 눈물도 흘리고 있었어요. 기뻐서 우는 거였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를 저렇게 좋아할 수 있다는 것, 저렇게 순수하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 방법이 좀 과했을 뿐이지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콘서트 끝나고 나오는데 하은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재밌었어요?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 정말요? 다음에 또 가요. 제가 티켓 구해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응원봉 직접 살게. 얼마야? 하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진짜로요. 하면서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사람 많은 데서. 근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요. 며느리는 남이 아니에요. 아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족이에요. 아들이 틀리면 아들을 혼내야 하고 며느리가 힘들면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면 상대도 내 편이 돼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 된 분들, 며느리 된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